네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양희진 변호사입니다. 네, 양 변호사님 이제 두 번째죠? 네, 출연. 두 번째입니다. 제 지인이 양 변호사님의 그 출연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, 저분 되게 이렇게 말수가 되게 조용하시다. 그래서 아니다. 텐션 좀 올려가지고, 예. 요즘에 육아 때문에 힘드신 거죠? 네, TMI이긴 한데 그렇습니다. 예.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? 육아 거의 그때 잠 못 자는데. 육아도 육아인데 일도 많아가지고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. 어제도 한 3시간 자고 왔나? 오늘? 그렇습니다. 저희 법인에서의 또 변호사님들의 이 뭐랄까요, 업무 강도가 헬이라는 얘기도 있던데,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, 대표님. 그 변호사님의 또 그 육아와 관련된 고충 어떤 게 있어요? 육아요? 한 꼭지가 필요합니까? 그러니까 한숨을 크게 쉬는데 저희가 약간 지금 이 채널에서 그 로스쿨 변호사님들의 연애와 공부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이제 젊은 변호사님들이 또 육아와 가정생활에 있어서 과연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도움이 되느냐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또 뭐 재미와 애환을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출연하셔서 얘기하시죠. 네, 자세한 얘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가져온 거는 뭔가요? 저희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 신청편에서 이 책입니다. 예, 이렇게 책이고 하나씩 이제 판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저한테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뽑아보고 있고요. 그 첫 시간으로 백서에 관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. 예. 가상자산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이제 이 코인이나 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업체들 쪽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백서하고 인터뷰 정도, 또 뭐 AMA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, 이 인터넷상에 좀 고정되어 있고 좀 박제되어 있는 것들은 백서가 유일하다 보니까 이 백서를 기준으로 많이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 백서부터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인 만큼 좀 백서를 좀 뽑아봤고요. 더군다나 요즘에 강남 아파트 가격들이 좀 신고가를 찍고 있고, 그래요? 투자 심리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, 또 이제 크립토 윈터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백서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뽑아봤습니다. 아직도 시장에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, 저희가 금요일날 뭐 오건영 부장 3%의 오건영 부장님의 또 강의를 들었는데, 3개월 빠르면 3개월, 또 더 빠르면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금리가 떨어질 거다. 네. 그리고 이제 환율도 안정될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아직 곡소리가 안 났거든요. 제 경험상으로는 2008년도, 그다음에 IMF 때는 뭐 잘 몰랐고, 2008년도에 리먼이 터졌을 때 첫 달에 엄청 떨어지고, 좀 지나가 괜찮을 것 같다, 잘 막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11월까지 계속 올라요, 막 주가가.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난다고 탈 때 그 다음 해에 1900이었던 게 900까지 떨어지죠. 그래서 지금 그때 돼서야 이제 뭔가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새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, 지금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 숫자상으로는 뭐 해석이 다를 텐데, 과연 뭐 돈이 코로나로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아직 흡수는 안 됐는데, 그 상황에서 사실 여전히 지금 돈을 푸는 것 같지만,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같지만 또 국채를 계속 매입하면서
돈을 풀고 있거든요. 현실은. 그래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거고 뭐 하여튼 위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가상자산 판례백선 저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하려고 했다가 뭐 당장에 이제 뭐 많은 관심이 없어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 좀 홀대를 받았었죠.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뭐 이 부분은 원래 처음에 하기로 했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결국은 뭐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. 뭐 제 개인 로집사의 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크립토 윈터 시절에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또 문의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양희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판례백선 관련된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먼저 이제 백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이제 거기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장밋빛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많이 믿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데 보통 끝까지 읽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끝에 가면 항상 이거는 투자와는 이거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? 이런 것들을 이제 진술 보장이라고 하는데 진술 보장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뭐 백서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스타트업이나 이쪽에 투자를 하는 VC 계약서들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들의 진술 보장 책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어떤 계약 내용이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대표이사들이 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진술 보장 책임이라고 이 업계에서 좀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계약서상에 양 당사자들이 날인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거하고 이렇게 백서처럼 나온 형태에서 진술 보장 책임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.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 진술 보장 책임에 관해서 가정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가정적인 판단이라고 좀 보기도 좀 어려운 게 판단을 약간 누락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게 좀 바로 얘기해도 될까요? 누락이 아니라 네. 뭐 좀 좋은 표현 없을까요? 이 백서상에 나타나 있는 진술 보장 책임에 대해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법률적인 책임의 여부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피고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 판결이 지금 중앙법원 2019 가합 578367 판결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건 자체는 2018년도부터 발생됐고 이제 소가 제기된 것은 2019년도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과는 여러 가지로 좀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판례가 좀 축적이 안 된 때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이시고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 소가 제기된다고 하면 이 백서 부분을 좀 가지고 많이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백서의 효력 자체도 그렇지만 진술보장 책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하나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던가 하나의 불법행위 책임을 좀 구성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뭐 표시광고법이라던가 유사수신행위 또 형사적으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서를 가지고 또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 백서 자체로부터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걸 한 꼭지로 해가지고 하나의 책임이 좀 발생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때 이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게 어떤 게 있었나요? 네,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좀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업자가 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할 때 뭐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겠다, 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, 그리고 채굴 기능을 포함시키겠다, 그 채굴 기능에 따라 가지고 수익 분배하는 기능도 포함시키겠다,
또 이러면서 또 바이락이나 바이백 기능을 넣어서 가상자산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. 근데 이것들이 거짓말이다.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어떤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 또 이런 백서나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또 이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팔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유사수신 행위도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형이 없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그렇죠.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 많은 사기 혐의 없음 처분도 많이 있었더라고요. 또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. 네, 지금은 아마 혐의 없음 처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 사건에서도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가상자산을 뭐 구매했다는 증거도 없고 결국 그리고 백서에 뭐 여러 가지 변경도 가능하고 투자 활동에 하건 초대나 유인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. 그리고 스스로 신중해야 된다. 뭐 이런 기재를 보고 뭐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렇게 해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똑같은 소가 제기됐을 때 과연 기각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 판결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또 백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청구가 좀 기각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때보다는 지금은 가상자산의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매수 기록이나 이런 매도 기록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증가해서 역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뭐 가상자산을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기각될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업계는 조금 약간 무주공산 상태였고 규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수사기관도 생기고 또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투자자 보호법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입법 환경이라던가 배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청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입증할 수 있는 툴도 많이 생겼고 배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그 백서가 좀 미카 법안 유럽의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뭐 일반적인 법안은 미카 법안에 대해서는 뭐 암호자산 백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 이제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백서 자체를 뭐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기재를 쓸 수도 없고 적어도 증권신고서까지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미카 법안에 규정한 모든 내용이 담긴 그런 그것을 백서에 기재해야만 뭐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재 내용은 또 법률적으로 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좀 투자자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내용이 허위나 과장해서 기재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아마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. 저희도 아마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법안에서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거 예전에 있는 판단이었는데 이제 백서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서만 보고 했는데 백서가 이제 생각과 다르게 되었는데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는 기재를 보고 또 백서 보고 투자한 것만 가지고는 사기가 안 된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실은 그 백서에 대해서 뭐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는 거잖아요. 지금 이 판결을 너무 밀어붙이게 된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표시광고법 얘기를 잠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죠?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 표시광고업자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공정위 소관 법률입니다. 그래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
가상자산을 광고하는 행위,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 백서가 어떤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소비자들을 허위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. 이렇게 기망한다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위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 표시광고법 규정에 저촉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. 표시광고법이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있다가 새롭게 법을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니까 사실 더 이상하게 잘 알지 못하는 법이 됐는데요. 그래서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그 뭐 아파트 입주할 때 뭐 분양 광고에서 뭐 아주 뭐 귀한 자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여기에 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시공하면서 좀 달라지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기망이라고까지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특정 다수가 거기 청약을 할 때 좀 그걸 믿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형사적인 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기본적으로 이 표시 광고, 그러니까 광고에 있어서 광고를 하는 사람하고 광고를 보는 사람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이고요.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상을 받지 않았는데 어디서 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던가,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광고를 한다던가, 뭐 실제로는 뭐 A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데 B 때문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투자자들을 기만하거나 투자자를 유인하는 허위의 광고들, 좀 근거가 없는데 그런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들을 좀 제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근데 뭐 좀 이게 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위반한 경우에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돼 있어서 사실 일반적인 사기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비해서는 형량이 되게 낮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것 역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별도로 빠져나온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를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액의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부과가 되면 좀 그런 거는 좀 사업자들에게 좀 중요한 법률 리스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뭐 생각보다 짧게 이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뭐 한두 개를 한꺼번에 짧게 사례와 뭐 결론을 좀 더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계속해서 지금 일단 이 책 내용을 일단 유튜브에서 전부 소개를 해드리고 향후에 9월 중에 나올 이제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 행정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번엔 좀 우리 하워식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하식스 한번 먹고 좀 텐션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인사할까요? 예, 감사합니다.